달면 당신도 버텨라.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 대보름 둥글 달처럼 실한 법방송 법태랑 MC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달에는 옥토끼가 살고 땅에는 유진토끼가 삽니다. 토끼처럼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별주부 꾀소가 용궁에 갔다가 죽음을 벗어난 토끼처럼 재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신토끼, 전토끼 다 뭐 똘똘하고 다 뭐 재치 있고 좋습니다. 신변은 정월대보름에 네. 뭐 했어요? 뭐 부럼 같은 거 좀 깨고 그러나 요즘에? 근데 예. 부럼을 깨기는 네. 치아가 좀 이게 치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깨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너무 딱딱해요. 맞아요. 지금 요즘에 딱딱한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치아가 깨져요. 네네. 네, 나이가 들수록 또 깨지면은 보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정월 부럼 깨기 아까 그 신변 얘기한 대로 치아 튼튼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부스럼 예방, 한 해 동안 탈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아무튼 올해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사회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지겨워, 진짜. 제발 우리 2023년에는 네. 모두가 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법태랑 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아이 아빠다 보니까 뭐 아동 학대나 아동 성범죄 이런 건 제발 좀 우리 사회에서 말끔히 사라지게 초토화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기사들이 조금 불편해요. 데이트 폭력, 연애 범죄, 뭐 이별 범죄 이런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이거를 막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한국의 여성 전화의 데이트 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해당 응답자의 24%가 데이트 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경험한 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야,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스토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스토킹과 관련해서 법안이 마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이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진로를 막는 것, 그리고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것, 또 지켜보는 것. 여기에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뭐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한마디로 지속성과 반복성. 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법 시행이 1년을 넘었지만 신당역 살인사건의 비극은 못 막았습니다. 예. 전 팀장, 스토킹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고가 더 늘어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자료를 보니까요.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약 1년간 스토킹 건수가 29,156건. 2019년하고 2020년에 한 5천여 건이었다고 하니까 한 대여섯 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 신고 건수인 거죠? 네. 신고 건수니까 신고 안 한 것까지 합치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는 셈인데 관련법이 좀 추가된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과는 별도로 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일명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이 스토킹 범죄가 아닌 행위만으로도 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와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요청을 하면은 이 근무지를 옮긴다거나 다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임시 거소 등 주거를 포함해서 의료, 법률 구조,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취약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뭐 인사 조치라든지 뭐 임금 차별이라든지 뭐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처럼 불이익을 금지한다든지 또 학대당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설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스토킹 피해자가 좀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네. 보호시설도 마련이 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예산 15억 원을 새로 확보해서 긴급 임시숙소 10개소, 그리고 임대주택 20호,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를 올해 신규 지원할 계획이고요. 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도 새롭게 1개소를 설치합니다. 이 시설에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생기면 긴급하게 구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사도 더 치밀하게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라져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변화를 위해 뛰는 입법고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법 주제는 뭐죠? 네, 많은 서민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그런 일일 겁니다. 오늘 법태랑 주제는요, 재건축 비리 원천 봉쇄입니다. 네, 건축 비리. 제발 뿌리 뽑아지길 바라는 1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오늘이 법태랑 101번째입니다. 과연 101번째 프로포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슈퍼스타 초빙하는 걸 보면은 비적합자가 조합장이 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 요건과 수요 요건을 조금 강화한 거고 재건축 재개발 비리는 굉장히 발달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법 경찰권이 부여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장기수생 충당금을 용도에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과태료 수준을 올려서 좀 그런 욕심을 좀 억제하자. 경제만 40년, 대한민국의 그 위대하고 찬란한 통계의 신, 부드러운 카리스마 하면 이분입니다. 유경준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경준입니다. 네. 통계 신이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뭐 통계에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을 하다 보면 네. 통계를 많이 씁니다. 아, 원래 그렇죠. 통계를 쓰다 보니까 제가 한 5년 전, 7년 전에 통계청장을 해서 통계청장을 하면은 통계를 굉장히 많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통계를 제일 잘하시는 분 아니세요? 좀 알긴 아는데 신적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너 신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얼마 전에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어떻게 부름을 좀 깨셨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깨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릴 때는 부름을 많이 깨고 했는데 요새는 이빨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부름을 직접 깨지는 않고 망치로 깨서 호두 같은 거. 깨서 호두를 먹었습니다. 아, 그렇죠. 호두는 깨야 되고. 부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새해가 토끼 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동시에 2마리 토끼를 잡지 말라 그러거든요. 둘 다 잡으려 그러면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으라 그러는데 토끼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잘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통계를 잘하시니까 통계하고 확률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럼 2마리 토끼를 잡을 확률은 0인가요? 아, 0은 아니죠. 아, 0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토끼의 상태에 따라서. 아, 그래요? 2마리 토끼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2마리 토끼가 뛰어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따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면은
둘 다 못 잡으니까 네. 그냥 한 마리만 찾아가라. 네. 그게 굉장히 기회비용이란 거죠. 그러네요. 뭘 하나 선택을 하면 다른 네, 하나를 네,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봤을 때 저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좀 실리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지 않을까 그러는데 실제로 성격도 좀 그러신 편인지. 좀 그런 걸 해보면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고요. 원칙주의자세요? 그리고 네. 숫자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성향이 좀 생겨서 예상 밖의 일이 나오고 그러면 좀 당황스럽고 운은 절대 안 바라시고. 많이 바라죠. 의외의 답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네. 바라는 거하고는 전혀 그렇군요. 행동하는 거하고 네. 좀 다르죠. 또 인간적이시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예. 처음에 야당 시절에 이제 입성을 하셔서 통계청 국정감사 하셨을 때 여당 의원과 설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설전이 아니고 네. 이제 공방이긴 한데 네네. 한 3차례 통계 추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전 아닌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통계청에서 연간으로 발표하던 소득 불평등도라는 지표를 네. 갑자기 발표를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통계청장 출신이기도 하고 예. 통계적 추론이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연간 소득 불평등도를 추계해서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예. 상대방 민주당 의원께서 이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지구상에 없는 통계 방식이라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엉터리 추정 방식이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분이 제가 국회 오기 전에 통계학 과목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 학교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우리 학교 출신이고 내 학생이고 내가 대학원장을 했는데 나한테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한테 수업 듣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절대 좋은 성적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해서 여야 의원이 한바탕 웃고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딱 정해져 어떤 수치가 있고 이래서 사실 팩트가 딱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얘기는 없겠네요.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도 아름만큼 보인다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정하고 어떤 가정을 방식에 따라서 이게 좀 편차가 있을 수가 있나요? 편차가 있어서 이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고 네네.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참 애매한 부분들이 가끔 있어서 통계에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회색지대가 있어가지고 분류하기 힘든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A가 있고 C가 있고 중간에 B형이 있다면은 B를 어디로 집었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그러겠네요. 가능한데 예. 하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잘 해석해서 네네. 경제정책이나 정치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네. 그리고 그걸 갖다 심하게 엉터리로 하면은 통계 조작하는 거고 그러네요. 네. 왜곡 분석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네.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참 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막 말로만 들어도. 통계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네. 딱 숫자로만 보여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통계도 회색지대가 있고 또 통계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법안도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하실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 입성하셔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입법은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걸 했지만은 최근에 그 통계 조작 문제나 통계 왜곡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 초에 그 통계청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많은 사람용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가공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는 뭐 할 수가 없는 일들이고 그래서 통계청을 처로 좀 승격을 하고 예산과 법률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좀 더 부과하고 통계가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장 임기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돼서 5년 정도로 보통 선진국에서 통계가 발달된 국가들은 5년, 7년, 10년 정도 통계청장 임기를 보장합니다.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통계를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그 법을 지난달에 발의를 했고 경쟁을 한 사람으로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한국의 통계 데이터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중립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들 중에 허투루 볼 만한 법이 하나도 없겠지만 오늘 그 중에 3가지 정도만 뽑아서 저희가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유경준 의원님의 재건축 비리 원천 봉쇄 그 첫 번째 법안은 재건축 비리 3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슈퍼스타 조합 임원 아웃, 슈퍼스타 초빙 방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입니다. 네, 슈퍼스타 초빙 방지법. 이 법안 명도 의원님 직접 지으신 건가요? 예,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함께 지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좀 센세이션하게 그죠? 예. 들었을 때 그냥 귀에 딱 꽂히게 이렇게 좀 뭔가 궁금해하도록. 예, 그러니까요. 슈퍼스타 초빙 그러니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딱 이렇게 이목이 쏠리는데 법안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슈퍼스타는 초빙돼야 되는데 그렇죠. 슈퍼스타 초빙 방지법이라 한 거는 여기 슈퍼스타 중에서도 좋은 슈퍼스타가 있고 좀 질이 안 좋은 슈퍼스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질이 안 좋은 슈퍼스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그 지역의 소유나 거주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없고 개인의 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의 비리 전문가들은 좀 빼자는 의미에서 슈퍼스타 초빙 방지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슈퍼스타가 아니라 악동 아닙니까? 악동인데 단어법을 쓰셨네요, 진짜. 재건축계에서는 그런 사람들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서로 초빙을 해가려고 하는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비리를 저질러서 깜빵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발전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장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조합 임원 중에 핵심은 조합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조합장이 되려고 서로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데 조합장 이권이 많으니까 그렇죠. 조합장이 되면 어떤 이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연봉이 원래 연봉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요새는 수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이상의 연봉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보수라 해가지고 성과급이죠. 일종 임원 성과급으로 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재건축 업체의 선정이나 또 시공업체, 감리업체, 철거업체 선정 등에서 많은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거나 딴 생각을 가지면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각되면은 깜빵에 가는 거고 발각 안 되면 이제 횡재하는 거고. 물론 1억 천금이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재건축은 지금 폭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수억대 연봉에 수백억대 성과급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기업 임원 수준인데 재건축 조합장 되기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라는 게 있고 보통 시작을 하면은 한 7,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아, 그래요? 10년 정도 큰 대기업의 임원 정도의 연봉과 성과금을 수백억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집을 걸고 뭐 모든 걸 다 걸고 할 만한데 지금까지는 주민 자치, 자발적 참여 이런 것으로 바뀌어 놓았지만은 앞으로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이 투명한 선출 과정, 조합 공금의 사용에도 이제 투명한 회계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변. 현재 법적으로 조합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네, 현행법상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제 일명 도시 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비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나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조합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이 거주 요건만 갖춘다면은 조합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건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가 조합장이 될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입자들 거주를 한 거잖아요. 법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세입자도 당연히 저 조합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서 최근에 법제처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거주 요건만 있어도 세입자도 1년 이상 세입자로 살면은 조합장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국토부의 그 시행령 재건축 표준 정관을 보면은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하고 국토부의 해석이 상충되고 입법의 미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소유요건도 있는데 소유요건은 5년간 소유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소유하든 두 사람이 소유하든 공동 소유를 하든 지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슈퍼스타 초빙한 걸 보면은 지분의 10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취득을 하고 네. 조합장으로 취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또 비적합자가 조합장이 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 요건과 수요 요건을 조금 강화한 거고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유자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1 이상이나 가진 사람이 해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자기 재건축 재개발에 애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정비사업자 공유자 수 현황을 보면은 7개 정도를 샘플링 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전체 소유자가 지분율이 50% 이상입니다. 다만 50% 미만 되는 분들이 한 10% 내외, 뭐 2, 3%까지 가고 또 지분율 30% 미만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이나 친척들한테 일부를 줄 수 있겠지만은 만분일이나 천분일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소유자다 해서 조합장이 되는 거는 확률적으로 비리 온상을 네.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소유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인 조합원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있다. 그 조합원 중에 조합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편으로는 또 전문성도 담보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EO 조합장 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전 팀장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오래 거주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긴 한데 네. 오래 거주하신 분이라고 해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그렇다고 전문성이 또 그러니까 거기 잘 보장이 모르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2016년에 이 도시정비법 개정 통해서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전문 조합 그 관리인 제도, 이른바 CEO 조합장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좀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CEO 조합장 제도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뭐 바람직한 제도고 시행될 수 있고 네. 뭐 하면은 제가 발의하는 입법과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시행되고 실제로 사용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없는 이유는 이제 재건축 조합장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그 이전 단계부터 한 7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네.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겠냐는 거죠.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외부 전문가한테 맡깁시다. 이런 일을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안 하죠, 실제로.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떡을 남한테 주기가 싫겠죠. 정말 좋은 의미에서 이 CEO급 능력도 갖추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초빙할 수만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슈퍼스타 초빙 방지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경준 의원님의 재건축 비리 원천 봉쇄 두 번째 법안은요. 재건축 비리는 공무원이 잘 잡아 재건축 특사경법,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입니다. 네. 재건축 비리 이제 3법을 내셨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 특사경법인데 취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특사경이라 하면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사법경찰관을 말합니다. 예. 특별이라고 하면 또 일반 사법경찰관이 있겠죠. 일반 사법경찰관이 우리가 아는 경찰관이고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행정 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권을 일부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도나 환경, 위생, 산림, 해사 부분도 있고요. 세금 부분, 마약, 관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수사권을 위임해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게 하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쪽도 이권이 많기 때문에 비리의 방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수사하게 되면은 시간만 보내고 뭐 수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쯤 되면은 이제 여기도 특사경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다는 예, 거죠. 전문가 도입하면 이제 빠른 수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비리 척결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뭐 신도시 개발하고 강남 개발한 지 4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할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이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시기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투여가 돼서
일종의 그 특별한 사법 경찰권이 부여돼서 빠른 해결과 투명한 조합 운영이 보장되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비리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던 거죠? 통상 지자체에서 그걸 했습니다. 통상 지자체라면 이제 구청이나 서울 같으면 이제 구청에서 했는데 예. 거기서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네. 전체 개회에 대해서는 조사를 감사를 할 수 있지만은 네네. 과태료 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범죄 할 수 행위가 있는 조치 자체가 한계가 있네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국토부나 서울시하고 합동조사도 하고 하는데요. 그게도 역시 수사권이 없으니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특정하게 큰 범죄나 또는 더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로 가면 이제 한꺼번에 많은 동일한 사건들이 오면은 다 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좀 특사경을 도입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실태 점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현황을 보니까요.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한 36곳 정도로 서울 전체 592곳에 6.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한 36곳 조합에서 적발이 된 부정적 사례가 603건. 조합당 평균 16.8건이 지금 적발되고 있는 그런 셈이고요. 이 중 시정명령, 환수 권고, 그리고 행정지도 제외하고 위법 행위가 중대해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 한 76건 정도 됩니다. 또 적발 유형을 보니까요.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수십억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합 돈으로 해외여행을 무상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한 사례도 있고, 입찰 제안서에 그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겠다라고 해놓고서 공사비에 슬쩍 끼워 넣는 건설사들도 있었대요. 이외에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특사경법을 내신 건데요. 부동산 범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이 국토부와 서울시 4급에서 9급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택법 등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이제 이 법안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은 결국 공무원에게 이렇게 수사권을 주면은 재건축 비리 조사나 처벌 같은 것에 대해서 놀 틈 없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처벌도 정확하게 되고 이런 취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고려될 것은 경찰의 수사 업무도 굉장히 과중되고 있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비리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저 특사경을 좀 도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아무튼 조합 측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서 또 이제 자유롭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또 있겠죠. 뇌물을 주고 안 주고가 현실에 있어서도 그 현금 수수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혐의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색출해내기까지는 일반 그 범죄도 힘들고 특히 이 재건축 재개발 비리는 굉장히 발달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이 분야의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들을 잘 선발해서 특별사법 경찰 이 제도를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재건축 비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자, 마지막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비리를 완벽 차단할 유경준 의원님의 마지막 법안은요. 공동주택 과태료는 공평해야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네. 과태료가 공평하다. 이게 또 이제 재건축 비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수선 비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시공할 때 이제 하자 보수를 위한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짓고 나서 앞으로 이제 교체할 부분이나 수선할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적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거를 용도에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과태료의 처분 기준이 틀리고 해서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은 2천만 원 이하인데
장기수선 충당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로 돼서 좀 벌칙이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조합의 결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좀 혼쭐을 더 내서 부동산 비리를 좀 방지하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과태료를 좀 일치시키자. 예, 그죠? 예. 예,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건 낮다. 그러니까 이 낮은 쪽을 좀 이들이 또 악용해가지고 예, 그쪽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둘 다 1,000만 원으로 하향시키지 왜 그러냐 하겠지만은 이게 2016년에 된 거에서 물가 상승분도 고려해야 되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각종 공사 명목으로 네네. 해서는 안 될 일들에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촉발됐고 네. 대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장기수선 충당금인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촉발된 개인이 사업자금으로 쓴 거죠. 그래서 개인이요? 예. 그리고 또 서울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자 대표 회장이 네. 이 역시 개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수준을 올려서 좀 그런 욕심을 좀 억제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재건축 비리 원천 봉쇄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유 의원님의 3가지 법안을 살펴봤는데 저도 약간 부끄러운 게 어찌 보면은 그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거주자든 소유자든 간에 자기 생활이나 이런 게 너무나 바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부모 복양도 해야 되고 애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누군가 선의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재건축 재개발 비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게 저 입주자들, 세입자들까지 포함해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무관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문제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장의 실패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좀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들을 발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다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재건축이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노후된 아파트들도 많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이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된다면 어떤 효과들을 특별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에서 지역구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재건축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고 또 기대 수요가 큽니다. 이런 좀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고 하면은 주민들 사이에 분열이나 갈등이 좀 줄어들어서 좀 행복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 통합계획이라 하는 것도 재건축 재개발의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년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땡겨주려고 해서 신속 통합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좀 투명하게 되고 조합장도 선의 조합장을 초빙할 수 있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그 속도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제 앞으로 그 펼쳐질 것들에 대해서 미리 뭔가를 법을 마련해 놔야 그죠? 이 벌어질 뻔한 그 비리들을 좀 더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유경준 의원님과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무거운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에게 정치와 경제에서 통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는 가벼운 질문이라고 정치와 생각했는데. 통계와 정책인데 통계는 좋은 정치와 좋은 경제 정책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의 정책과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사회와 국가와 정치와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통계고 그런 거를 이제 증거 기반 정책, 증거 기반 정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 기반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증거 이퀄 통계네요. 그 통계학적으로 볼 때 저희 법대랑 이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게 연관이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여기 나오 계신 분들이 변호사도 계시고 빅데이터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여기서 법태랑도 통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방송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저는 1대1 담화인 줄 알고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와보니까 셋이 있었잖아요. 셋이서 다행스럽다. 둘이 하면은 좀 내가 부담스러우셨을 것 호흡이 같으세요? 짧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주변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데이터 분석도 해주시고 법안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했습니다. 중간에 한 10분씩 잘라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끝에 다 와. 지금 한 호흡에 1시간 하셨습니다. 좀 이게 중간에 좀 실수한 것도 있을 텐데. 아니요. 한 잘라야 호흡에 1시간 하셨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 제목이 재건축 재개발 원천 봉쇄라고 했지만은 이 법 가지고 원천 봉쇄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좀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경제 전문가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있고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주로 해온 일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서 좀 우리 주민들 위해서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아직 좀 정권이 바뀌고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아직까지 비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금 올랐긴 하지만은 급락하고 있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좀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저희가 좀 인프라가 부족한데 좀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만 가상자산의 소득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상자산의 정도소득세를 받는 부분이 2년 유예를 성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입법이 미비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정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그야말로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 통계를 무기로 의원님의 입법 활동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조합장들의 비리는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알기가 어렵거든요. 방송 울렁증 있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방송에 좀 자주 나와 주셔서 이런 좋은 법안들을 설명해 주셔야 국민들이 좀 이렇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유경준 의원님 옆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이 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좀 좋은 법안들 많이 내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언젠가는 매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진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또 병마가 닥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이란 걸 들게 되죠. 두 분은 보험을 다 들고 계시죠? 보험금 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사고 몇 번 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많죠. 맞아요. 받았고 많죠? 많이는 아닌데 한 실비보험 같은 거 실비보험도 있잖아요. 몇 번 받았던 게. 그러니까 병은 걸린 적이 없네, 그죠?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신병도 저는 골절 사고로 인해서 골절도 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굉장히 소액이에요. 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실비보험은 아니었지만 골절도 보상이 되는구나. 그러네. 네. 예, 아무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다가도 이렇게 보험금을 받게 되면은 보험 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된다면 어떨까요? 참 난감한 경우가 생기겠죠. 바로 오늘 사연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갑자기 이렇게 떠나실 줄도 모르고요. 툴툴거리기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형, 아빠 좋은데 가셨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나랑 이혼할 때는 나만 없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아이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나 이 인간아. 아이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박태랑 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혼한 전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태랑 씨가 죽고 양육비까지 못 받게 되자 전 부인 궁금 씨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궁금 씨, 박태랑 씨 사망보험의 수혜자는 두 분의 아드님이지만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자녀분들의 친권자인 이궁금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다 사인하시죠. 네, 사인했어요. 아우 세상에, 애들 아빠 죽고 애들 어떻게 키우나 너무 막막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이 나오니까 한시름 덜었어요. 그러게요. 이 아버님이 자녀분들 걱정에 사망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셨나 봐요. 자, 보험금 지급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진짜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아휴, 이제 애들 걱정 없이 잘 키울게요. 태랑 씨의 사망보험금은 수혜자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이혼한 전 부인 이궁금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따르릉 따르릉. 그 이궁금 씨죠. 여기 법태생명인데요. 박태랑 씨 사망이요. 원인이 추락사가 아니고 극단적 선택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서도 찾았고요. 이렇게 되면 고의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지급받으신 사망보험금은 반환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박태랑 씨 사망이 자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 돈이 여태 있겠냐고요. 애들 키우면서 다 썼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보세요. 이거 뭐 배째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저희랑 해보자는 겁니까? 해보자는 게 아니고 애들 키우느라고 다 쓴 돈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은 그 돈을 어디서 찾습니까? 못 줘요, 못 줘. 네. 자, 오늘의 사연은 사고사가 아닌 자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네. 야, 이게 애매하네. 근데 이게 바로 밝혀졌으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 한참 있다가 이게 밝혀지는 경우가 이제 네.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궁금 씨는 이걸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원래 이런 경우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보험 약관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었는데요. 네. 2010년 4월경에 표준 약관이 변경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생겼고요. 네. 뭐 그 이전에도 미리미리 약관을 변경해서 지급한 보험사도 있었는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1년도, 2000년도에 들었던 이 보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고에 대해서는 뭐 고의로 발생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험금을 되돌려내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궁금 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긴 없어요. 이건 뭐 너무 가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규정에 따르면은 돌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궁금 씨의 사연이 억울하기도 하고요. 네. 참 이게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이 사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사연 속에서 네. 이 태랑 씨의 죽음이 이제 고의의 사망 사고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 보험사가 이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고 네. 보험사는 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뭐 직접 자녀들에게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해서 받은 이 전 부인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니까 보험사가 전 부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까지 낸 사건입니다. 뭐 사실은 그래요. 보험사나 전부인이나 다 좀 막막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애매하고 서로가 이제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어때요? 미성년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상대로
이것은 우리가 돌려줘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상속인으로서 받았던 특유 재산이지만 다시 우리도 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부인은 이 자녀들의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이 권리라는 거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서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내가 친권자로서 너희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다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궁금 씨가 이렇게 이제 못 돌려준다라는 이유를 네. 두 가지로 들었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추신금 소송은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결론은 네. 대법원은 보호자, 친권자는 자녀들의 명의로 취득한 이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소비해서는 안 된다. 즉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위해 쓴 거잖아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돼요. 다만 이 사연에서는 특수하게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또 사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소비한 것에 대해서는 투기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도 이 자녀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특유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이 1심, 2심, 3심 모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자체는 맞습니다. 맞아요. 다만 이 궁금 씨가 항변했던 거 그것은 자녀들의 권리지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오히려 아니다. 이것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신 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런 판단까지 추가적으로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네. 자녀들을 대신해서 네.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할 권리는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친권자가 다른 수익이 없었고 그렇죠. 친권자가 재혼을 해서 다른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자녀들까지 동시에 양육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내가 친권자지만 너의 돈을 썼지만 다시 돌려줄 수가 없다라는 항변을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야, 이거 좀 복잡하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그 재산을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할지라도 네. 그 아이들의 재산을 어떤 명목으로도 써서는 안 된다. 원칙입니다. 이야, 새로운 사실 알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거 애들 거 네. 받으면 네. 야, 엄마 아빠가 이거 보관해 줄게. 야 해가지고 그거 저축하잖아요. 네. 대신에 그 받아다가 우리가 쓰잖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쓰면 안 되는 거네. 사실 법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소액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명백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뭐 신탁을 받았다든지 큰 재산을 뭐 할아버지로부터 별도로 뭐 징여를 받았다든지 야. 큰 땅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절대 부모님은 탐할 수 없다. 아무리 미성년 재산일지어라도 야. 제 아들이 7살인데 이미 얼마씩 받았나를 다 외워가지고 나한테 아빠가 내 돈 얼마 갖고 있지를 계속 물어봐. 예, 수학 천재네, 수학 천재. 돌려줘야 됩니다. 예, 예. 언젠가는 돌려줘야겠네. 예. 자, 가정에서 법률도 좀 조기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럴 때 안성맞춤 자료가 바로 법태락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실한 법안들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락!